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입은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만 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만 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만 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보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침몰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친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진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팔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친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친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추석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는 작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연락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 시모의 만행은 온 가족 모두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이간질 시키는 걸 뒤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하셨던 시모의 얼굴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시모의 며느리가 된 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네요. 그만큼 끔찍했던 추석이었습니다. 모두들 당연하듯 시간에 맞춰 시댁에 모였고 가식적인 웃음들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며 반갑게 맞아주신 시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저희가 오기 전에 음식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세요. 형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일절 명절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시모가 차려주신 음식을 저희는 한데 모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일까지 전부 다 내어주시고 형님과 저는 일절 주방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과 과일을 먹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이 난 뒤에 시모는 주방에서 걸어 나와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손을 내밀며 원하시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드렸네요. 어머님, 이번에도 혼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 만드시는 거 안 힘드세요? 저희가 도와드려도 되는데. 됐다. 내가 너희들 얼굴 보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바쁜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힘닿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은데. 봉투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벌써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지? 제가 설마 어머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어요? 작년보다 더 챙겨 넣어 드렸으니 어머님 필요하신데 쓰세요. 큰 거 한 장 넣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가벼운 이유가 다 있었네. 이거 1,000만 원 수표잖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시엠이 길을 살려주는구나. 그래도 이번 명절에 노력한 보람은 있네. 내가 이래서 명절날만 기다린다니까. 그럼 이제 다음 차례지? 뭘 멀뚱히 보고 있어? 막내도 뭘 좀 꺼내놔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온 건 아니지? 시엠이 손 민망하게 할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신경 써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준비해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전부 다 입에 때려 넣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오늘만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정말 빈손으로 온 거니? 저희 사업이 요즘 침체기라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정말 힘들게 맞췄어요. 어머님,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너희들 온다고 며칠 동안 뼈 빠지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어쩜 철판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아들 먹은 건 그렇다 쳐도 너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들은 전부 다 다시 뱉어내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어와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온 음식들 무상으로 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양심은 있기라도 한 거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화장실에 가서 아까 먹은 음식들 전부 토해내거라.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시모는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용돈을 갈취해 오셨어요. 형님네는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결국 방에서 시모가 난리를 치게 되자
남편과 아주버님께서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꼴도 보기 싫다며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왜 대놓고 화를 내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화를 내는 건 남편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언성을 높이셨고 이런 상황을 금방 눈치챈 남편이 제 앞으로 나와 시모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입을 꾹 닫은 채 몸을 돌리시며 대화를 차단하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매번 명절 때마다 과할 정도로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어요? 형수님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드렸다면서요. 그거면 된 거지 저희 사정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모질게 대하셔야 해요?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너는 큰 며느리한테 가분할 정도로 용돈 받았으니까 그냥 입 닫고 있어라.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찔러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형이랑 형수님은 둘 다 의사 생활 하시니까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건물 월세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꼭 그렇게 뽑아 가셔야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실 수 있으신가 봐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쩜 그리 모질게 대하실 수 있죠? 시모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명절날 고생한 대가를 저희에게 받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하실 뿐이었죠. 시모는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돈을 갈취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셨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실 바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모의 입장에서 명절 음식을 만드시는 건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엔 안 되었어요. 그러니 무리하면서까지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었죠. 저도 그렇고 형님도 음식에 대한 퀄리티나 붙여주신 전들 보면 시모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드렸던 거였어요. 이런 날들이 점점 지나오면서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지나치게 되었어요. 애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에 따른 대가를 원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돈으로 가족 간에도 차별하잖아. 당신이 배 아파 낳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절질하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우겠어? 애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나중에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네. 이제 그만 좀 해. 전 몇 장 붙여놓고 1000만 원 가져가는 건 도둑심보 아니야?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먹고 살겠다고 힘들게 돈 벌면서 사는 애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너희들도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가 보는 앞에서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인연 끊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똑바로 행동들 하라고. 당신도 이제 명절날 음식 하지 마. 내가 애들한테 고생한 보상을 받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면서 나한테 지금 큰 소리 친 거야? 당신 데리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몸도 정상이 아닌 당신 옆에 붙어서 숟가락 떠주는 나한테 저래도 모자랄 판에 감히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쳐? 오늘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받는 돈에는 한 번만 더 큰 소리 치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서 거동도 불편한 주제에 꼴의 남자라고 집안의 가장 역할은 하고 싶은가 봐. 결국 시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명절 첫날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을 말리며 지금의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명절날 형님과 저에게 받았던 용돈으로 매번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셨어요. 평소에도 매달 형님네가 용돈을 드리는데 그건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받는 용돈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거나 지인분들과 여행 가실 때 사용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서로 지치셨는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각 방을 사용하셨는데 시모의 방과 시부의 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시부의 방에는 침대 하나 달랑 있지만 시모의 방에는 옥돌 매트와 개인 TV도 있었고 에어컨이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부는 원래 사치 같은 거 부리시지 않지만 시모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주방의 음식들을 정리하려고 형님이 들어가려 하시길래 저도 따라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형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의식하며 형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받은 게 있는데 주방 일을 어떻게 시키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주방에는 근처도 헐신거리지 말고. 의사는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심히 다뤄야지. 그네는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번에 새로 구입한 옥돌 매트인데 허리도 안 아프고 숙면할 수 있으니까 오는 길에 고생했을 테니 일찍들 쉬거라. 주방 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만 먹은 작은 며느리한테 시키면 된다. 너는 오늘 밤만 축냈지 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 주방에 들어가서 마저 정리하고 빈 그릇들 나오면 설거지까지 전부 다 하고 나오거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돈이 없어서 용돈을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는 저를 주방으로 밀치셨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라며 위아래로 훑으셨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쁠 때는 몇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명절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시모의 행동은 모두에게 상처를 줬고 그동안 살면서 보냈던 명절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오셨는지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괜히 시모의 눈에 띄어서 또다시 난리가 날까봐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묵묵히 제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셨고 서둘러 주방 일을 끝낸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형님이 저를 밖으로 부르셨고 마당에서 형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형님, 갑자기 왜 이 큰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요. 동선에 쓰라고 주는 거야. 요즘 다들 힘들잖아. 동선해라고 비켜갈 수 있겠어?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좀 주려고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계속 살피고 있었거든. 지금 아니면 주기 힘들 것 같아서 따로 부른 거니까 어머님 보시기 전에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마. 형님, 그래도 이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저희 사정 생각해 주시고 도움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형님께서 주신 돈을 받기는 상당히 곤란스러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이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다시 따로 얘기하도록 하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가족 아니겠어? 형님은 저희 집안이 어렵다는 걸 아시곤 도움을 주려고 봉투에 2천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에 무뚝뚝하셨던 형님께서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뒤이어 저도 조용한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형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돈봉투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너무 고마워했네요. 남편은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밖에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런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기분 좋은 명절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의 따뜻한 도움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아침이 밝았고 시모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급하게 일어나 주방에서 일손을 도왔고 시모는 전날에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손짓으로 모든 걸 명령하신 시모가 상차림이 거의 다 끝나갈 때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 했으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봐라. 상 차리는 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어제 그렇게 먹어놓고 아침까지 챙겨 먹을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겠니? 전날에 배 터지게 먹었던 음식들 아직까지 소화도 안 됐을 텐데 얼른 들어가 쉬거라. 왜? 시애미가 너한테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가지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거라. 내 큰아들은 며느리 하나 잘 데려와서 나한테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는데 하필 막내 아들은 가진 것도 없는 너를 데려다가 먹고 살겠다고 돈벌이도 되지 않는 사업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야. 너도 큰 며느리처럼 의사이거나 집안이 잘 살았어 봐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겠니? 말기 다 알아먹었으면 당장 들어가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아시고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봐오셨으면서 꼭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집안 가난하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이랑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모습을 보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헐뜯을지 형님네랑 비교를 할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상처를 주시면 어머님께서 얻어가시는 게 뭔데요? 다음 명절에는 형님처럼 돈을 두둑하게 챙겨오라는 건가요?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내년 명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요. 매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시모의 마음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모는 오로지 돈만 밝히셨습니다. 저도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자고 있던 남편은 제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풀어놓았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시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남편을 따라 짐을 챙기고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신 형님이 집에 가려는 저희와 마주치게 되었고 형님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남편을 따라 현관문을 나서려는 그때 시모가 뒤따라 오시더니 어딜 가냐고 큰소리 치시며 제 발을 걸어 버리셨고 시모의 발에 걸려 넘어진 저는 바닥에 대자로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들고 있던 짐을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이 전부 나와버리면서 전날에 형님이 주셨던 돈봉투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가방에서 나온 돈봉투를 바라보며 주우려 하시길래 급하게 돈봉투를 가방에 집어넣고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던 그 순간 돈봉투를 발견한 시모가 저에게 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 돈 뭐야?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더니 그 돈봉투 뭐냐고? 이리 줘봐라.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어머님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 매장 월세 내고 필요한데 사용해야 되는 돈이라고요. 너는 지금 간이 폐 밖으로 나왔니? 시애미 말이 안 들려? 일단 꺼내보라고 얘기했잖아. 너 설마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냈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소리 했다고 내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전부 다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멋대로 하는 거니? 이 집안에 전부 다 너보다 어른들이다. 주방에서도 또박또박 말대꾸 하더니 이제는 시애미 말도 무시하고 막 나가려 드네. 빨리 돈봉투 안 꺼내? 시모는 제 가방을 강제로 뺏으려 하셨고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방이 찢어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늘로 치솟으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제가 아끼던 가방이 찢어져 버리자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큰 거 2장을 꺼내서 시모에게 보여주며 이 돈을 원하시냐고 물어본 순간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돈을 빠르게 채가시더니 용돈 잘 쓰겠다며 주머니에 넣으시려 하셨습니다. 돈만 밝히시는 시모의 행동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분위기로 조성되던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음식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형님이 시모를 향해 밥상에 있던 반찬들을 손으로 쥐어들고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난리를 치시더니 자르지 않고 접시에 올려두었던 포기김치를 시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네요. 시모는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비명을 지르셨고
손에 들고 있던 수표를 떨어뜨리자 형님이 떨어진 수표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강제로 뺏으시려는 거죠? 저 돈 제가 준 거예요. 사는 게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2천만 원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걸 왜 어머님께서 가지시려 하는 건데요? 1,000만 원 드렸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네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화점에서 사치나 부리시고 여행 가서 까먹을 돈들 아껴서 자식들 도와주는 게 행복 아닌가요? 다 늙으셔서 이런 종이 쪼가리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어머님께 한 행동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요. 저는 사람인지라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드린 1,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을게요. 그래도 명절이고 서로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저희도 생각해서 준비해 드렸는데 어머님께는 10원짜리 한 개도 아깝네요. 2번 다시 어머님 댁에 발들이지 않을 테니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만 없으시면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형님은 시모방에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1,000만 원 수표를 다시 꺼낸 뒤 시부에게 소란 피워 죄송하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제 팔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눈이 따갑다며 괴로운 비명을 지르셨고 그날 이후 시부와 시모는 이혼까지 하고 마셨습니다. 결국 시모는 다 늙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되었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상태에서 시모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시부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번 명절은 시모가 함께 하지 않는 첫 추석이네요. 가족은 함께 뭉쳐 서로를 위해주고 아픔을 나누는 게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혼자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억지스러운 행동들을 하셨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번 명절에 혼자라는 게 싫으셨는지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용서해 드릴 마음 조금도 없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죠. 시모의 어른답지 못한 행동의 결과가 참 비참할 뿐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명절에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지마비를 앓고 있는 나이 60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도 재활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상반신의 신경이 많이 회복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칠 수 있는 기적이 찾아왔네요.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 타자 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의사 말로는 앞으로 몇 년 뒤면 상반신은 몰라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하반신의 신경 감각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꾸준하게 재활치료 받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지마비를 겪은 지는 벌써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순간에 변해버린 제 삶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 상태 때문에 하루 동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으니까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화목했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은 항상 밝았고 뭐든지 적극적이었어요. 제 아들과 결혼한 뒤에 따로 신혼집을 마련한 게 아닌 저희 집에 들어와 살았었는데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불편한 건 싫어하는 성격이라 며느리가 들어와 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래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무조건 짐 싸서 들어온 며느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최대한 서로를 배려해가며 맞춰가기 시작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며느리가 워낙 밝은 성격이었고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들은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내어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여행 좀 다녀오시라며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비행기 표를 보고 있었죠. 이이가 아버님, 어머님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비행기 표가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구하게 되었어요. 두 분 시간 괜찮으시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셨잖아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두 분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이 사람이 호텔도 전부 예약해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잖아도 요즘에 좀 답답한 느낌은 있었거든. 워낙 서로가 바쁘다 보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바람도 못 쐬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때요? 이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죠?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해줬는데 일은 며칠 뺄 수 있잖아요. 우리 둘이 제주도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남편은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해준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었죠. 남편도 며느리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취소하게 되면 서운해할까봐 고맙다며 비행기 티켓을 받아주었네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조절한 뒤에 저희 부부는 오래간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 오는 며느리에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전송하며 불편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늦은 저녁 호텔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를 밝히던 양쪽의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잘 달리던 차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정차되어 버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보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갑작스런 사고를 대비해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뒤 트렁크에서 안전 표지판을 꺼내 설치하고 있는데 하필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저희를 뒤늦게 발견하곤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저와 남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시간에 눈이 떠졌고 제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길래 제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려주려고 입을 열려 하는데 눈동자만 돌아갈 뿐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놀란 듯 쳐다보았고 아들은 곧바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다행히 머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가 너무 큰 상태였고 호흡기가 없으면 자가 호흡이 힘들 정도로 신체의 기능이 전부 저하된 상태입니다. 6개월 만에 깨어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건가요? 몸이 회복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글쎄요. 그 기간을 저희도 확답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모든 장기의 기능도 거의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손상되어 버린 신경들은 회복할 수 없으니 예전처럼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하기 힘들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환자분께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생길 겁니다. 의사의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앉더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서 눈물만 흘려야만 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장례까지 전부 치른 상태였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 며느리는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몸 상태가 회복될 수 있게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과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를 몸 상태 때문에 저는 회복할 의지를 전부 상실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진행했고 계속해서 회복할 마음을 보여주려 하지 않자 며느리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더 독한 모습을 보여주며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저에게 갑자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래가지고 언제 저한테 화를 내실 거예요?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신 거 모르세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주도 여행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지만 않으셨어도 절대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 옆에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 저는 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실 거면 그이랑 이혼할게요. 제가 어머님 병수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호흡기라도 떼셔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 계실 거죠?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제 머리채라도 잡으셔야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가호흡하려고 노력하시는 의지조차 안 보이신다면 그이랑 이혼하고 저는 이 집에서 떠날게요. 그럼 어머님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셔야겠죠. 그런 걸 정말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며느리의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상태에서 제 곁에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니 엄마로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만들어 저희 가족의 불행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에게 준 자극 때문에 서둘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했어요. 하루하루 괴로운 고통이었지만 언젠가 좋아질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한 달 뒤부터 조금씩 호흡의 상태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눈만 움직일 수 있었던 몸에서 조금의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노력한 결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있던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병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니까 꽤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느낀 게 맞니? 네, 맞아요. 그이가 지금 안 좋은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승철이는 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잖아. 그이는 벌써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만나러 갔어요. 회사는 진작에 그만뒀어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운영하셨던 사업을 결국 정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안했는지 결국 본인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어떡하죠? 며느리의 말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혼자 극단적인 선택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아들은 마음을 완전히 굳혔는지 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결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며 재활치료에 집중을 했어요. 아들은 두바이라는 곳에서 건설 사업을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지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왔고, 저희는 아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아주 조금씩 팔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몸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매 끼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이런다고 좋아질 수 있겠어? 벌써 몇 달째 그대로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계속 하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도움된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어서 집에서만 오로지 제 도움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회복하셔야죠.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전부 다 드실 때까지 저녁상 안 내어드릴 거예요. 설마 오늘 저녁도 굶으시려는 건 아니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셔야죠. 그래도 상반 씨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진단 결과 받았잖아요. 그러니 노력하시라고요. 며느리는 매 끼니 때마다 저에게 알아서 먹으라며 대접에 설탕물을 건네주었고 저는 온몸을 이용해 발버둥 치며 혀로 핥아 먹어야만 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취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며느리의 말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접에 담긴 설탕물을 혀로 핥아 먹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고 몇 년 만에 보게 된 아들이 두바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추한 제 모습을 보게 된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급하게 아들을 불러봤지만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잠시 장보고 들어온 며느리에게 무력을 행사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얼굴에 손을 날려? 당신 미쳤어?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당신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엄마는 두바이에 모시고 갈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건데? 나는 싫다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두바이에 나 혼자 절대 안 가. 어머님이랑 같이 갈 거라고.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당신 10달 동안 품고 출산의 고통 참아내시며 세상 빛을 보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되시니까 짐처럼 느껴진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혼자 두바이 가서 살아. 나는 어떻게든 어머님 회복시킬 거야. 당신이 제주도 보내드리자고 했다가 사고가 나서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엄마 더러운 것들까지 전부 다 치워가며 살 건데?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곡기 끄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우울증까지 찾아와 결국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경찰에게 진술하면 된다니까. 어머님 전부 다 들으시겠어. 제발 좀 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돼? 당신이 뭐라고 하던 나는 어머님 옆에 있을 거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다시 두바이로 떠나버려.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전부 듣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며느리와 함께 두바이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정작 아들은 제가 짐스럽게 느껴졌는지 더 이상 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아들은 화를 삭히지 못한 상태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 표정을 살피고 있던 며느리를 보자마자 얼굴에 설탕물이 범벅이 된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며느리는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설탕물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저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두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침착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머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처럼 생각하며 지금까지 곁을 지켜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이 따라 두바이로 가겠어요? 그이랑 결혼하고 어머님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안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이가 했던 말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좀 더 독해져서 지금의 상황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처음 병실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고 눈동자만 굴릴 수 있으셨어요. 호흡기에 도움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 호흡을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상체와 팔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매일 어머님과 함께 걷는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듣게 되니 조금은 진정이 된 상태였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아들 앞에 보란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를 아들을 다시 기다리며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그런 삶 속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두바이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며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많은 상처와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몸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이제는 휠체어 타고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신 거예요? 정말 사람의 생명은 끈질긴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여기 좋아서 온 줄 알아요? 제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남겨두신 재산 있잖아요. 그것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 제가 좀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당신은 아직까지도 생각이 없는 거야? 두바이 생활 정리하고 당장 국내로 들어와. 거기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 붙잡고 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당신 요즘에 나한테 생활비조차 줄 수 없잖아.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면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번만 딱 눈 감고 남아있는 재산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 아들이 살아야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두바이에서 힘들게 사업하며 살아온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도 이게 제 현실인데 어쩌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 아빠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라고 재산을 남겨준 것 같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가 꼭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러야만 말을 들으시겠어요?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만하지 못해? 어머님께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당신은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 그러고도 당신이 어머님 아들이야? 당신이 찾아오는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내가 평생 꿈꿔온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길바닥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냐고요?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도와주려 하지 않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분명 모든 걸 탕진하고 또다시 요구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는 행동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저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겨우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고 아들은 다시 두바이로 돌아갔지만 조만간 다시 올 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저와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은 저희에게 불안감을 더더욱 크게 증폭시켰고 며느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연락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건 마음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거라 며느리와 저는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다 줄 수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들 아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을 테고 거기에다가 한 번의 도움은 제 껍데기까지 전부 다 벗겨먹을 정도까지 와야 멈출 것 같아 아예 도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요. 오늘이 있기까지